슬브타임즈 2022년 11월 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브타임즈의 주제는 기업 및 국가의 이익과 생존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의사 결정이었으면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주기 위해서 모자 중절모를 쓰고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론으로 최근에 며칠 사이에 그 여야 갈등을 좀 발췌를 해서 소개를 했는데, 너무 그 갈등이 심한 부분들이 정치적인 면들이 뉴스 보도록을 도배가 됨으로써 일반 그 젊은이들이나 저같이 나이가 좀 든 사람들도 정치 혐오 증을 갖게 되고, 그것이 트라우마로 또 작동하게 돼서 할로윈 같은 그런 어떤 이 스트레스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데 몰리게 되는 그런 것도 발생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며칠 사이에 그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왜 그 싸움질을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력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배운 클라우드가 아니고요, CROUD가 아니고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구름이라는 얘기인데, 갈등 해소도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수평으로 하는데 이제 수직으로 제가 세워봤어요. 왜냐면은 좌우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 제가 여기 A의 생존,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열고 안정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공동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B가 성장이고 C가 분배고,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보수적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걸 표현한 거고, 분배를 위해서는 진보적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D는 그 C와 상충됩니다. 그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D 프라임은 그 B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논리적인 것이 말로 얘기했을 때 통용이 되면은 좀 이게 잘 작성이 된 거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A, 우리가 안정적으로 생존하기 위하여는 B 반드시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이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 A, 우리가 안정적으로 생존하기 위하여는 C, 반드시 경제적 소득 분배가 되어야만 한다. 또 D, 우리가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이 꾸준히 성장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보수적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고 가정들을 쭉 이유들을 수없이 많이 댈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싸움질을 한다 그러면은 논리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얘기들 가지고 서로 그 권력 투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뿐이 얘기 못 되는 거죠. 그리고 요 D프라임은 분배를 위하여는 반드시 진보적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고 근거를 또 여러 개, 수십 개를 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수십 개를 그 합리적으로 그 댈 수가 없다 그러면은, 말하자면 납득할 만한 이유들을 댈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것도 그냥 권력 투쟁 욕망의 욕심에 이용만 하는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갈등과 대립 속에 내몰리는 프로파간다에 넘어가 한쪽을 제압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쪽 놈을 죽이든지 저쪽 놈을 죽이든지 한 놈이 죽어야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D 우에 편중되면은, 여기에 편중되면은 C가 약해집니다. 분배, 정의가 없어지는 거고, 또 현실적으로도 부익부 빈익빈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인정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게 약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D 프라임의 그 좌에 편중되면은 B가 약해집니다. 성장이.
그런데 분배와 성장이란 것은 생존에 모두 공이 필요한 또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과 분배라는 것은 어떤 그 브릿지가 필요합니다. 브릿지. 다리가 필요한 거죠. 그 링커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같이 동반해야 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야나 좌우나 공동의 목표를 이거를 합의를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안정을 위한다 그러면은 이태원 사고 같은 거에 대해서는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 정쟁질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게 이제 완전히 그 식상한 건데 꼭 요게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도 적용해도 되고 어느 나라에도 적용해도 되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한쪽을 완전히 제거하면 남는 것은 언제부터 권위주의로 바꿔 말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일당 독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진핑이나 푸틴 같은 경우를 요즘 독재 정권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또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김정은이한테는 권위주의 통치자라고 안 그러고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힘이 있을 만한 것 같은 그 나라의 그 현재 통치자는 권위주의 통치를 한다. 또 이렇게 그 약삭빠르게 얘기하는 언론이나 그것도 서방 정치가들의 그 언변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한쪽이 죽으면은 분명히 일단 독재하에 우리는 인권, 중국이 그 코로나 이 완전 그 봉쇄 정책에 의해서 인권이 그 통제가 되듯이 그런 사회 속에서 상징적으로 동물농장 같은 데서 살게 되는 그, 그, 그런 그 미래, 이 디스토피아가 그 상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뉴스 스크랩한 것을 한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그 11시 9분 현재인데 이게 상원의원이 그 공화당이 일석 많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우스라는 게 이제 하원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공화당이 많습니다. 이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 결과가 진행되는 거를 또 한 오후 한 3시쯤 거를 한번 봤는데 그건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고 하고 트럼프 전 대변인이었던 사람이 아칸소 주지사에 당선되었다 하고 특별히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이 언니가 그 대변인을 조금 하다가 그냥 관뒀죠. 근데 그 이 대변인이 사실 유명 정치가의 그 딸이었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됐는데 아칸소주라 그러면은 그 클린턴 대통령이 그 출신이 아칸소주였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 텃밭에서 공화당이 당선이 됐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오후 한 2, 3시쯤인 것 같은데 일석이 늘어났는데 이제 뒤집어졌습니다. 상원의원이 민주당원이 48석으로 돼 있고 지금 이거를 녹화하는 현재 다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예 그냥 안 보고 괜히 보면은 내일 아침쯤 해가지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하원 쪽은 공화당원들이 크게 우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공화당이 그 중간 선거에서 이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거꾸로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공화당이라고 편애라고 할 수 있는 그 국민의 힘이 현재 그 정권은 가졌습니다만은 그 당은 국회는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는데 현재 그 미국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두고 봐야 될 문제고 만약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 그러면은 더 그 민주당 정책으로 몰고 나가겠죠. 아까 그 맨 앞에 크라우드를 그렸듯이 민주당이 그 주도적으로 또 끌고 나가는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만은 아마 미국 국민들은 그 견제를 스스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폴리킴 우크라이나에서의 사망
넥스트 샤크라는 매체인데, 아이리스 정 기자인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 출신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그 지원병으로 러시아에 갔다가 이제 사망했다,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거를 뉴스 일면에 내면서 그 사람이 그 지원하면서 한 얘기는, 우리가 그들을 여기에서 막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서양에서 그들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라고 김 씨는 말했었다는 거죠. 어, 미국의 국제 영토 방위 군단이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군 복무자 지위를 얻었다. 그리고 뭐 장교 출신이고 공수부대 낙하산 부대원 ROTC 교관이었다. 상당히 그 장교 출신으로서 군인으로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 지원해가지고 거기서 죽었는데, 미국은 그런 그 군인들의 사망에 대해서 아주 그 철저한 그 연결식을 해주고 그러고 있는 영화들도 그 대표적으로 있죠. 11월 4일 그 그린우드 채플에 안장됐고, 장례식은 같은 날 댈러스 포트 워스 국립묘지에서 열렸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꽤 젊으신 분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인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전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한 얘기에, 영화의 그 원래 이게 이제 민주당 그 반전파들의 영화였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객관적으로 로버트 레드포드가 감독을 했던 영화에서 나오는 곱씹을 만한 그 어떤 대화들을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 가치 있는 전쟁이라면 자원을 지지한다고 그 로버트 레드포드 교수가 그 얘기하는 그런 장면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해보았다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참여도 안 하고 그 정치를 너무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외국 가서 꼭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국내에서도 여야 그 들이다 싸우는 거에, 국민의 힘의 그 대표가 젊은 애가 됐고, 이름도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며칠 날 언제부턴가 싹 언론 매체 뉴스에 싹 없어졌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됐는데 당권이 잃었죠. 근데 그게 뭐 젊은 애들이 온다고 해서 그게 뭐 젊은이라고 그 도덕적으로 뭐 성상납을 받았다는데, 이 공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 깨끗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정치에 참여하고 여야 대립에 뭔가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밖에서 그냥 데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도권에 들어가서 싸우라, 그런 얘기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거꾸로 뭐 촛불 행동 같은 경우에는 제도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하면은 뭐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그러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 집회 성격도 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현실 정치에 참여해 봤다는 게 중요하다고, 국내 정치에도 젊은이들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견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산납 같은 거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전제 조건에 깔리고 있는 거죠.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젊은이라고 하더라도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공인으로 나서려면은 공인으로 나설 그런 게 되려면 먼저 본인이 깨끗하다고 스스로 믿어야 되고, 또 행동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뉴스가 중앙 플러스라는 세상과 함께라는 컬럼에, 우크라이나 승리는 미국의 승리다라는 생각, 의심받기 시작했다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하고 뭔가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전쟁을 그만두도록, 이런 얘기가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NL을 넘은 미사일은 SA-5 지대공 미사일, 지대지 겸용 특성이 있다 그래서 BBS 뉴스, 불교방송 뉴스 같은데, 김호준 기자의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그 울산에서 그 잔해를 입력을, 아니 그 수거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SA-5 미사일이었다. 이렇게 되는데, 최근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에서 지대지 미사일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런 뉴스가 또 나왔네요. 한국은 ESG가 출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에게 더 많은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한다. 노동부 장관이 우리나라 블룸버그를 통해서 샘킴이라고 한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 통신원인 것 같은데요.
출산 고령화 생산적인 문제에 대한 핵심 해결책은 여성들이 직장을 포기할 걱정 없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건 맞는 얘기죠. 근데 그 인구 출산율이라든가 인구 구조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그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니고 복합적인 자연 환경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도 유기적인 생명체로서 그 자연 환경, 지구 환경 속에 들어간다고 해석을 하면은 생각할 게 많은데, 아직 뭐라고 확고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제 머릿속에 떠도는 얘기는 고령화율, 평균 수명 증가가 우리가 되고 있죠. 과 출산율과 분명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짧았을 때 우리는 일찍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화, 대도시화로 인구 밀집도가 커지면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또 추정이 됩니다. 어떤 그 생태계에서 어떤 그 종이 너무 많이 번식을 하면은 스스로 산화 제한들을 그 자기네들이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연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남자들의 정자수가 감소하는 것도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일본이 고령화가 많이 가고 그다음에 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이제 개선이 됐다고 우측에 있는 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오히려 더 걱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요. 도쿄 특파원으로서 환경에 오늘자 그 뉴스였습니다만은 결국 취업난 사교육비 부담에 서울 출산율이 0.64다. 평균은 0.81이지만은 대도시일수록 애들을 안 낳는다.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다음에 이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가더라도 그 사실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사교육이 자본주의의 이 나쁜 그런 거다 해가지고 아예 그 공산주의 독재 정권은 그거를 막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쨌든 사교육을 그렇게 그 부모들이 많이 시키지 않으면은, 왜냐면은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도시가 밀집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인구가 준다 그래도 경쟁은 어차피 또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거든요. 복합적인 원인인데, 멜더스의 인구론이 거기 이제는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이론으로, 근데 그거하고 연관해서 생각할 게 많은 게 그 출산율과 고령화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어려운 문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조일신문, 아사히 신문에 골판지 줍는 노인, 한국의 현실. 우리 동네에도 한 2명의 할머니께서 제가 사는 동네도 허리가 꼬부라져서 이렇게 골판지를 휴지를 줍는 것을 가끔 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처음부터 서울에 살았던 것 같지는 않고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서울로 올라온 노인들이 대부분인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계속 살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자기 땅도 있고 지주 성격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지방에 남아 있고, 지방에 남아 있는 노인네들은 사실은 살만한 사람들이고, 시골에서 경작, 이게 또 뭐가 저장을 하고 있을 때 이 저장이 끝나는 그 시점에 이렇게 작동이 잠깐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끊겼을 때 계속 제가 얘기한 게 들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옐런 급증하는 경제력을 미국 회도에 더 끌어들이기 위해 인도로 향하다 해가지고 로이터 데이비드 로더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재무장관으로서는 처음에 인도를 방문해가지고 인도하고 잘 보자 이렇게 간 거예요. 결국은 쭉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인도는 중국으로부터 멀어지는 투자를 자기네 나라로 유치하는데 열심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무 관리는 그 두 민주주의 국가가, 인도도 이제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제 지칭을 하면서 자유의 대의 명분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은 이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미국이 얘기하는 국제 질서는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게 국제 질서라고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내가 세계 패권의 1등이야, 내가 그 세계의 깡패 두목이야, 라는 말을 국제 질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시진핑이나 푸틴 쪽에서는 야, 너 그 두목 노릇 그만해. 우리도 좀 해야 되지 해야 되겠어. 이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미국이 얘기하는 국제 질서라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시진핑이가 얘기하는 국제 질서는 그런 게 아니고, 애초에 그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브리튼 우주 협회에 의해서 무역 관세 협정으로 해서 자유무역을 니들이 얘기했던 놈들 아니냐. 거기에 우리가 그 WTO에 그 들어가게 니들이 또 만들어 놓고서 지금 무역 제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속으로 뭐 FF 해 놈다, 그렇게 이제 시진핑은 욕할지도 모르죠. 그게 이제 현실이고 이제 싸우는 건데, 아까 그 맨 앞장에 그 제시한 그 좌우 대립, 이런 측면에서 인류의 공동 생존이라는 측면도 우리가 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될 거다. 근데 분명히 그 중국을 죽이려고 지금 미국이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죽은다면 그 다음에 어떤 공격 대상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누가 될까 모르겠어요. 만약 중국이 해체된다면 소련처럼.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제 살아생전에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또 2인자가 또 되겠다고 나서는 놈이 있으면 꼭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한은 2인자는 꼭 죽이려고 할 겁니다. 3인자까지는 그냥 놔두고, 3류 인생은 놔두고 2류는, 2인자는 제거해야지.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인류 외적으로 본다면은 이 국가 체제를 뛰어넘어서 인류 외적으로 보면은, 공동 목적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될 거냐는 것은 우리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고요. 음모론에서 얘기하는 그 세계 정부 음모론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입장입니다. 역사 되풀이, 사상 두 번째의 양모운동 실패로 다시 몰락하는 중국. 일본판 뉴스 위크지에서 내온 얘기인데, 뭐 이게 케이크인데 여기에 이제 이 중국의 그 공산당 상징 뭐죠, 이거를 그거 잊어버렸는데, 요게 뭐 노동자의 그런 망치하고 뭐 이런, 그런 거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거창 강등이 됐고, 은퇴 후 후진타오를 도중 퇴장하는 등 이렇게 했고, 일당 독재부터 마오쩌둥 시대의 한전 독재라는 용어가 나왔네요. 왔으면 세계의 선거. 한전 독재는 청조 말기에 방불개하는, 이게 일전 독재다, 한전 독재다, 이게 같은 얘기, 번역을 이렇게 했겠죠. 한자로는 날일자겠죠. 일조는 한 지역의 사상과 제도의 유일한 권위인 인물이다. 사람인 모양이네요. 일존이라는 게 사마천의 사기에 적힌 중국어의 성어, 정어 일존에 유래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18년경부터 시진핑에 대해서 쓰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이강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그 시진핑 따까리 하다가 이번에 그 제2인자로 1959년생이면은 한창 나이네요. 먹을 만큼 먹었네요. 한참 일할 때네요. 자관 이 비서 노릇을 하면서 그 출세의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이 제로 정책에 의해서 돌아가는 뉴스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소개된 거 있는데, 문제는 코비드 제한 통제 문제로 북동 보니까 동북 삼성 얘기를 하는데, 동북 삼성에 우리나라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고, 물론 중국인들이 식민
으로서 많이 들어가 살고 있고 그런 데죠. 옛날 만주족, 그러니까 청나라의 이 출원지가 만주인데, 거기에서 그 주민들하고 충돌이 생겨서 7명이 체포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문제죠. 이거 코비드 참 중국이 좀 풀어야 될 텐데, 독재 정권이라서 그렇게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해서 통제가 독재 정권이니까 가능한 얘기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노르웨이의 폴란드만이 아니고 K9 자주포 추가 수출을 계약했다 하는 얘기네요. 하나 디펜스가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흡수 합병을 해버렸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의 로키드 마틴처럼 상징적으로 그렇게 키워야 될 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튬 90% 회수 영풍 세계 첫 건식 용융 폐배터리 재활용 파일럿 공장 가동. 이 파일럿이라고 그러면은 아직 그 본격적인 공장은 아니라는 개념으로 파일럿 공장이라고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용융 하는 그런 이 뒤집어 써가지고 용융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는데, 나중에 용융료로 나온 금속을 습식 공정 설비를 추가해서 건식 응용해서 용융 공정에서 회수한 유가 금속을 탄산 리튬, 황산 니켈, 황산 코발트, 구리 등의 제품으로 생산해서 국내에 양응급제 배터리 원료로 판매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세계 첫 건식 용융이 순서는 맞는지 모르지만은 이미 뉴스에는 원래 고려 아연 쪽에서 먼저 이 분야 쪽으로 먼저 발표를 했죠. 그래서 고려아연 사장은 폐배터리 재활용 세계 최고 될 것. 머니투데이 22년 3월 21일이니까 벌써 한 8개월 전에 고려아연 측에서는 발표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한화하고도 이렇게 자본 증자를 했고, 그 다음에 호주 쪽 하고도 뭐가 돌아가고 있고 또 수소 에너지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황산 니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박, 전구체, 양극재 재료 해서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고려 아연이 먼저 발동을 걸었는데, 영풍이 먼저 선수를 치고, 지금 어느 뉴스에서는 이 70년 이상 이 동업을 해온 건데, 고려아연하고 최씨하고 장씨하고 지금 3세 경영 상태인데 언젠가 분리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경쟁 체제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도 요거 상식적으로 얘기를 들어봤는데, 건식 용융을 해서 뽑으면은 불순물 때문에 금속 추출이 안 되는데, 습식이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전기분해하는 겁니다. 전기분해해서 고순도 금속을 추출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은 이제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전기분해식으로 해서 탄산 리튬, 황산 니켈, 황산 코발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성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화학 기술자도 아니고, 금속인데도 화학이 많이 필요하네요. 한국은행 CBDC와의 NFT 거래, 요런 말 나오면은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뭔진 모르는데 세상이 암호화폐 이런 거로 여기 디지털 통화를 CBDC라고 하는 모양이고, 그 다음에 NFT라는 것은 Non Failable 이라고 발음해야 될까? 토큰. 이런 건데, 자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한국은행이 테스트를 했는데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니다. 또 완벽한 기술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생활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규정 준수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생활의 희생이 된다 그러면은 사생활 보호가 안 된다. 이런 디지털 통화가 돌아간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 연합뉴스가 뭐 이런 거 했다고 해서 코인 디스크라는 데서 인용을 했는데, 연합뉴스를 뒤져봐도 뭐 그 CBDC에 대한 뉴스가 이 네이버 쪽에서는 잘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뭐 딴 데 검색할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초당 최대 2,000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저건 한번 읽어보고 그냥 상식적으로 교양적으로는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수준으로 스크랩을 해봤습니다. 연이어서 파이낸셜 뉴스의 하는 디지털 화폐 실험 결과는 현금 예금 대체는 불안전하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제목을 붙여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CBDC 도입 과제는 신뢰성 있는 인프라 구축이 뭐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얘기했고요. 요구불 예금 기능 대체 때는 금융산업에 큰 영향이 올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상식, 이런 게 사실 자금 세탁하고 뭐 이럴 때 써먹을 때 유용한 거지, 일반 서민들이 이거 쓸 일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뭔가 그 현찰로 뇌물 주고 뭐 이러는 거, 이게 불편하니까 뭐 이런 것도 그 악용되는 게 이런 쪽으로 해서 이미지가 좋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검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자택 국회 당대표 비서실 민주당사 압수수색 해가지고 이게 뭐 민주당사 쪽인 모양인데, 지금 뭐 검찰 뭐 이렇게 조사원들인 모양인데, 문을 안 열어줘 가지고 대치 중인 상황의 그 그림인 것 같습니다. 김영인가요? 그 사람 구속 조치했다 그러고 뒤이어서 계속해서 근데 이거를 뭐 정치적인 공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잘못된 거는 제거하는 시스템이 돌아가야 그게 건전한 민주주의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뉴데일리 이도영 기자의 오늘 뉴스인데, 판교 환풍구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떡볶이 먹방 사건, 이재명이 국가의 책임을 들고 나왔다, 이런 사람이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국가 책임이다. 아니 그러니까 그 시스템적으로 그 대통령이 책임지는 거는 맞는다고 윤 대통령도 얘기했죠. 그러나 시스템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제거하고 가야 되는 거는 맞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약간 이재명 대표를 좀 비판하는 그런 뉴스를 내보고 있네요. 남한의 최근 정치적 갈등은 김정은이 선물한 개를 둘러싼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국가재산이지만 전직 대통령이 돌봐주는 개를 누가 사주나, 이런 식으로 마켓워치라는 데에서 했고, 문 대통령이 뭐 이게 그 암놈인지 순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게 이제 목재로 또 친환경적인 그 계집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네요. 문 전 대통령 측 파양 논란 하루 만에 풍산개 정부에 인도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최근 것 말고 그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 김정일이 보낸 개는 뭐 바로 뭐죠, 어, 동물원에 보냈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조선조 때 바다 건너온 코끼리가 있었다는데, 전라도 해도라는데 유배되었다. 왜냐면 사람을 다치게 해가지고. 근데 먹는 양이 하도 많아가지고 거기 이 관리가 각도에 돌아가면서 그 몇 달씩 이렇게 하자. 이 따뜻한 지방에 있던 그 코끼리가 우리나라 같은 데 와가지고 남쪽에서나 거의 어떻게 살만도 한데, 코끼리가 먹을 풀도 만만치도 않고 등등 해가지고 나중에 뭐 코끼리가 뭐 죽긴 죽었을 텐데 어떻게 죽었다는 얘기는 이조실력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봐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풍산개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유배됐다. 먹는 양이 많아 이리저리 돌아가면 키울 필요가 없는 게 개 아니냐. 그런데 요거 가지고 240만 원 든다고? 240만 원이면은 나는 뭐 충분히 그 살만도 할 텐데, 일반 사람들은 이 고령층 노인네들은 그 정도 돈이면은 뭐 떵떵거리며 배불리게 살 것 같은데, 먹는 거로만 따진다면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또 암수 두 마리가 왔기 때문에 새끼들을 낳아가지고 새끼가 좀 많이 나서리,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뭐 기르기 싫다 그러면은 뭐 정부가 뭐 길러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한테 그 위탁해가지고 위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능력 있는데 뭐 서울대 동물원에 그냥 해서 서울대 동무 아니 서울 그 아니죠 서울 서울 대공원에 하면 서울 대공원 뭐 삼성이나 뭐 이런 데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뭐 개 그 먹이는데 큰 돈 들어갔어요. 거기서 키우면 되는 거죠. 풍산께 그러면 풍산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풍산금속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옛날에 들어보면은 그 북한 풍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리아카 끌면서 그 노쇠 뭐 이런 그 비철금속 고물 장사를 시작해서 지금의 풍산을 이뤘다는데 거기 풍산이 모양입니다. 그 풍산이 뭐 북한 어느 쪽인지 평안도 쪽인지 함경도 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분석, 북한 미사일 발사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무기 자금 물자 부족이 없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아니 북한이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계속 저렇게 쏘대는 거지? 그런데 이제 굵은 글씨만 보면 해외 네트워크에 지원이 있다. 새로운 무기를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거 외부 네트워크가 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북한 그 이 위성 그 발사에 잔해를 수거했을 때 영국, 스위스, 미국, 중국, 구소련의 부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2년에 이미 자 서로 얽히고 설키고 또 공식적 비공식적 북한에 대한 무역 제재 있기 전에도 뭐 그런 게 있을 거고 지금도 비공식적으로 뭔가 유통이 되는 게 있고 또 돈을 북한이 버는 어떤 돈을 버는 길이 있는 모양이에요. 11월 9일 결국 생존이라는 그 화두로 수렴을 해가지고 이런 뉴스들을 곰곰이 생각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무엇이었겠느냐 하는데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로서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소 길었습니다만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